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 와이프는 어렸을 적부터 소꿉친구로 지내면서 집안끼리도 다 아는 사이였어요. 어머니들끼리도 사이가 좋으셨죠.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 저도 남중남고를 다니면서도 제 아내와는 일주일에 5번은 꼭 만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25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는 몰랐는데 결혼 후에 꼭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늘 제 옆에 없었습니다. 화장대에 가서 엎드려 자고 있다거나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할 때가 많았어요. 혹시 제가 코 고는 소리나 잠꼬대가 심해서 나가서 자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내에게 매번 물어보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기도 왜 여기서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뿐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저를 배려해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생각했고,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신경을 쓰다 보니 중간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간에 깼는데 아내가 제 옆에 없길래 또 저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자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부엌으로 가보니 아내가 서랍장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꺼내놓고 행주로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초점이 없어 느낌이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가 팔을 붙잡고 흔드니 갑자기 눈에 초점이 확 돌아오면서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놀라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물으니 자기도 모르겠다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아내는 심지어 칼과 가위까지 모두 꺼내들고 닦으려 했는데 말이죠. 제가 막지 않았다면 큰일이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내는 몇 번이나 밤마다 사라졌고 어떤 때는 부엌에, 어떤 때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사라지던 아내는 이제는 밤마다 매일같이 사라져 늘 새벽에 잠에서 깨어 집안 곳곳을 아내를 찾아야 했어요.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내와 함께 연차를 쓰고 함께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향했고 저희의 예상대로 목류병이 맞았습니다. 의사도 이렇게 무의식인 상태로 활동을 많이 하는 거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옆에서 제가 잘 케어해줘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집에 있는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들을 모두 한 곳에 넣어 열쇠로 잠그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창문과 현관문도 걸어 잠궈야 했죠. 그리고 목류병은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위에서 꼭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케어해 주시고 아내는 휴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다 설명을 하기도 전에 알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어렸을 적에도 잠깐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라 제 아내도 자신이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참 장모님과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사이도 좋지 않고 도박으로 빚만 잔뜩 만들어 놓고서는 되려 돈을 내놓으라며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시며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했고 그때 제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목류병 증상을 보이고 장모님은 그걸 보고 제 아내를 위해서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처제가 너무 어린 나이라 이혼을 망설이고 계셨는데 밤마다 아내가 목류병 증세가 심해지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그런 아내를 어딘가 버리고 와야 한다면서 장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아내를 집 밖으로 내쫓거나 다른 동네까지 가서 아내를 버려두고 올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혼하시고 아내와 처제 그리고 장모님 셋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내가 제가 사는 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지금의 장인어른과 재혼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속사정을 모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처제도 그 당시에 너무 어려서 새아버지라는 사실을 다 크고 나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괜찮을 줄 알았던 아내가 다시 목류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니
장모님이 나선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론 너무 죄송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스트레스로 목류병 증상을 보이니 장모님에게 면목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평소에 회사에서 차장 때문에 엄청 짜증난다며 저에게 말했지만 저도 바빠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거든요. 아내는 휴직을 한 후 장모님과 제가 아내를 나름대로 돌보다 보니 아내의 목류병 증상은 빠르게 호전이 되어갔고 그 후 아내는 다 나았다며 얼른 회사에 복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큰 어른이 이렇게 아기마냥 대해지는 게 부끄럽다며 얼른 자기 몫을 해내겠다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한가득이었네요. 그치만 저와 장모님은 차마 막지는 못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아이를 가졌어요. 딸과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아 기르는 동안 아내는 회사도 육아도 멋지게 해냈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아내는 그 사이에 회사에서 육아로 인해 빠지는 회식 자리와 할 말은 하는 성격으로 상사들의 미움을 단단히 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장모님이 돌봐줄 때에는 종종 회식도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업무에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몇몇 상사들 눈에는 안 이꼽게 보였던 거죠. 자기들의 실수까지도 모두 커버하면서 조곤조곤 제 할 말을 다 해대니 상사들은 아내를 찍어 누르려 안달이었습니다. 어쩌다 회식에 가면 애 엄마가 회식에 오면 애는 누가 돌보냐부터 또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래서 애 엄마는 안 된다라는 등 그저 딴지 걸기 바빴죠. 처음에는 아내도 맞받아 쳤지만 끝도 없는 비아냥에 아내도 점점 지쳐 무응답으로 일관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진 않았어요. 애 엄마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걸 알면 제가 너무 미안해할까봐였겠죠. 그래서 아내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속이 곪은 건지 이번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것조차 저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무기력해지고 잠만 자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느껴 제가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몇 번을 물어보았지만 아내는 그런 일 없다며 얼버무릴 뿐이었어요. 주말이면 하루의 반을 잠을 자는 아내는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싱크대 안에 숨겨놓은 약봉지를 꺼내 들고 약을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과 TV를 보던 저는 화들짝 놀라서 아내에게 다가가니 아내는 또 초점 없이 멍하니 약을 먹고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아내가 먹은 약봉투에는 동네 신경정신과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바로 아내를 깨워 무슨 일인지 듣고 싶었지만 목류병 증상을 보일 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다시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에서 깨어날 동안 아이들은 잠시 장모님 댁에 맡겨두고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사실 회사에서 몇몇 상사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자기가 엄마인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스스로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 저절로 우울해지고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게 느껴져서 병원에서 일단은 약이라도 처방을 받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한 달 동안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는 이야기에 죄책감에 휩싸였고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울증 약에 섞인 성분이 아내가 잠을 자도록 만들었고 이제 목류병 증세가 나타나니 큰일이었습니다. 저라도 휴직을 하고 집에 함께 있자고 하니 아내는 그것도 싫다고 하고 장모님께 부탁드리려고 하자니 장모님도 몸 여기저기 안 아프신 곳이 없으셔서 차마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도 엄마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고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혼자 집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건 저의 실수였어요. 아내는 해결 방법으로 오히려 잠을 자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몸이 망가져가는 게 제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였는데 10kg 이상 살이 빠져서 해골처럼 말라갔죠.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집에 없는 시간 동안에는 저희 집에 와서 아내를 돌봐주시겠다고 나서셨지만 아내는 절대로 그러시지 말라고 고집을 피웠고 그래서 처제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때마침 처제가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라 낮 시간 동안은 저희 집에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었죠.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보내니 그나마 아내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그 덕에 조금은 안심하고 조금 편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의 결혼 6주년이 되던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고 꽃다발을 사들고 집에 갔을 때에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처제에게 오늘은 둘만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아이들도 대신 데리러 가달라 부탁했기 때문에 집이 조용한 건 당연하겠지만 아내조차 보이지 않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온통 문이란 문은 다 열려 있었고 심지어는 칼을 넣어놓고 잠가놓는 수납장까지도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아내를 찾아 방방마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어디서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어 혼비백산하여 경찰서와 처제에게 연락했습니다. 장모님은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시던 상황이었는데 집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왜 자기에게 알리지 않았냐며 우셨습니다. 경찰이 오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처제가 소리를 질렀고 처제가 있는 방으로 가보니 옷장 안에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류병 때문에 자해를 하고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죠. 우울증과 목류병 증세가 합쳐져서 잠이 든 채로 자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처제는 목류병 증세는 알고 있었지만 우울증이 있었던 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모님과 처제는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며 그럴 애가 아니라며 살려달라며 경찰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아내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저희가 손쓸 방법이 없었고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지영이를 발견했더라면 그리고 처제는 자신이 부엌문을 제대로 잠그고 나갔더라면 장모님은 자신이 지영이의 상태를 알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지영이가 살아는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지영이의 장례를 치렀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3일 밤낮을 너무 울어서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나올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례식 동안 찾아온 아내의 회사 직원들을 모조리 호통을 치며 내쫓으셨습니다. 저희도 반쯤 정신이 나가 왜 그랬냐며 달려들었지만 장인어른이 그걸 막으시고서 직원들에게 소리치며 사람 죽여놓고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냐며 빈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직원들은 자신이 한 짓들의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고선 돌아갔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도 사라졌는데 자신 때문에 언니가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방 책상 위에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장모님과 언니에게 그리고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을 남긴 채로 모습을 감췄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백방으로 처제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처제도 5달 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뱃속에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를 아이가 있었는데 처제 대신 그 아이만 살았습니다. 겨우 6달 만에 세상으로 나온 아기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죠. 처제의 유서에는 언니가 죽고 난 이후에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았다며 차마 엄마를 마주할 자신이 없다며 글을 쓰고 절벽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뱃속의 아기만 살아온 거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2번의 장례식을 치른 장모님의 몸 상태는 더욱더 나빠지셨죠. 저는 아내를 잃었지만 장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와 저는 장모님이 기운을 차리시도록 매 끼니마다 죽이며 밥이며 뭐든 챙겨드렸고 장인어른도 고마워하셨지만 장모님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가끔씩 퇴근하고 장모님 댁에 들리면 장모님은 그 몸을 이끌고 아기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직 호적에도 올리지 못한 채로 말이죠. 장모님은 다행히 손주들을 보고 조금은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새로 여자를 만나고 시작하기 어려울 거라면서요.
이건 장모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절 지켜봐온 옆집 아줌마로서 하는 말이라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아직 저는 젊으니 새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아이들은 장모님 댁에서 살기로 했고 저는 아이들이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매일 저녁 퇴근하고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매번 초인종을 누르면 이제는 진짜 오지 말라고 말하셨지만 그럼 저녁만 먹고 가겠다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 아이들이 아빠라는 걸 알아차리고 방방 뛰기 시작할 때쯤에는 늘 장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문을 열어주시곤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을 누르니 웬일인지 장모님이 순순히 문을 열어주셨고 웬일인지 식탁에 한상 가득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고 장인어른도 밖에 내보내셨는지 집에는 저와 장모님 둘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식사하시는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다가 식사가 끝나자 혹시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 키울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장인어른에게도 차마 아직 말을 못했는데 이제 겨우 3개월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지만 3개월이 최대라는 말씀만 하셨죠. 일주일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 췌장암이 이미 전이될 대로 다 전이된 상태라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고 나면 장인어른도 연세가 많으시니 아이들을 아무리 잘 돌본다고 해도 금방 돌아가셔서 고아 만드느니 제 아빠 밑에서 오래오래 사랑받고 자라는 게 맞지 않겠냐며 말씀하셨죠. 자기가 제 앞길을 막는 건 아닌가 하며 너무 미안해하셨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아직 갓난애기인 처제의 아들은 아직 호적에도 안 올렸는데 아빠는 찾았냐 물으니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아기는 그냥 고아원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걸 들으니 마음이 불편해져 갓난아기도 제가 맡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이제 겨우 다 키워놓은 애들 둘이면 충분하지 갓난아기를 데려다 키우면 누가 절 다시 받아주겠냐며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 장모님은 자신이 키우다가 정 안 되면 고아원에 데려갈 테니 제가 키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2개월이 지나고 혼자서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지시자 고아원에 아기를 맡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유난히 좋은 옷을 차려입고 아내와 처제 곁으로 장모님이 걸어가시는 꿈을 꿨습니다. 세 사람은 저를 한번 보더니 웃으면서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깨어나서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죠. 장모님의 장례식 동안에는 그냥 멍했습니다. 이제 새 모녀가 만나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머리를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장모님의 아기를 맡겼다는 곳을 찾아가 저의 셋째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첫째와 아내에게 아이들 걱정은 내려놓고 이제는 푹 쉬라고 하고 싶네요. 장모님도 그동안 걱정 많으셨으니 이제는 두 딸과 편하게 지내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꾼 꿈 덕분에 조금은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아이들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 덕에 오늘도 내일도 버틸 수 있어요. 훗날 아이들이 자신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물으면 그땐 담담하게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 말해주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세요.